본격적으로 살펴보는 한국 전쟁기 개인 생애사와 한국 전쟁의 역사적 실체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금조물 인권 평화 죄송합니다. 금조물 인권 평화 재단 연구소장으로 계신 신기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첨단도 아닌데 어쨌든 좀 이렇게 보시기 편하시라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잘해서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역시 이제 진실화해를 이렇게 일부 이렇게 배치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2003년, 2004년 유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진실화해를 지나서 지금 후속 조직이 질단의 후속 조직이 많은데 고양시에 금정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유족들이 승부한 분야까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관리하고 계속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진희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주제가 일기라고 불렀어요. 개인의 기록이었는데 근데 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개인 기록이라는 게 하나 딱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에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었는데 그 기록이 제가 마을 사람들 검증해 보니까 사실 안 맞았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생애사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들은 거는 구술에 의한 생애사라고 생각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책들이 나오니까 구술사를 주시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기록으로 개인사를 살펴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양해를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좀 마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구술기록 카페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전북대에서 구술기록 카페가 있었을 때 그때도 참여했었는데 제 제목으로 이제 구술과 기록의 조합 뭐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 이제 구술로 저희 이제 민간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구술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기록으로 입증하는 그룹과 그러니까 구술과 기록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보완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완전히 기록까지 해서 개인사를 증명해보는 그런 시도를 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진행 순서는 이제 제가 근거했던 자료 말씀드리고 유상민이라고 하는 개인의 생애 그리고 그 개인 생애와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 그리고 개인사와 봤을 때 한국전쟁 전체에 개인이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하는 실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많이 기록일지 모르겠는데요. 사회자님께서 좀 잘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흔히 이제 한국전쟁을 다루고 전쟁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신화라고 게 이제 군인들 간의 전투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를 개인들의 역사를 보면 개인들 살펴보면 이제 전혀 다른 게 나타나게 되죠. 흔히 이제 가장 전쟁의 결과에서 비참하게 보는 게 전쟁의 관련인데 저도 뭐 최근에 자료 정리하다가 82년도인가 뭐 1951년도에 목사님 하나가 이제 그 전쟁 전에 칼라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여주는 상당한 양이 전쟁고아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민간작사를 좀 잘하지 않을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전쟁고라는 게 부산 쪽에 좀 많았었죠. 왜 생겼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전쟁의 결과,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싸워서 죽는 사람들 군인이니까 그런 군인이 부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 민간인들 피해를 얘기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저부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전쟁과라고 얘기했을 때 민간 피해 생기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뭐 군인들이 3, 40만, 민간인이 100만 이렇게 됩니다. 민간인이 훨씬만 피해를 당했고 그 결과가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전쟁 특히 이제 모든 전쟁이 그렇죠. 뭐 2차 세계대전도 그렇죠. 뭐 독일이 저질렀다는 만행, 일본군이 저질렀다는 만행만 생각하지 미군이 저질렀다는 거, 동경, 폭격, 반격, 폭격, 몇십만 명이 죽었다는 이런 것 역시도 동강으로 볼 때는 전쟁 문제다. 무차별 분야에 대한 공격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 전쟁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진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의 피해를 주로 조사를 했지 역사적으로 접근은 잘 못했어요. 이게 한국 전쟁사를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제가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도 보실 수 있죠. 그 5원까지 봤어요. 봤더니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전쟁 자체가 후퇴작전으로 일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국군을 후퇴하는 것, 나쁜 것까지 후퇴하는 게 원래 전체 작전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인민군이 강해진 것처럼 하겠죠. 한강철도 폭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철도 2개가 폭파 안 됐어요. 그 사실을 한국전쟁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모르죠. 공개되는 자료인데도. 영등포전선 붕괴 사건도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한강철도 넘어온 탱크에서 영등포전선 붕괴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김포를 이미 넘어왔습니다. 탱크가 그쪽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서부 지역을 지켰던 김포 지역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백선엽이었습니다. 1차단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거죠. 방어작전에 실패해서 결과가 김포부터 붕괴되면서 영등포전선이 붕괴됩니다. 근데 그걸 은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영등포 그러니까 한강 북쪽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파괴됐다. 오산 전투, 저게 이제 스미스 부대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15일에. 저 전투 역시도 실제 스미스 부대는 400몇 명이에요. 430명. 근데 그 사람들만이 해전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뒤에는 1000명이나 되는 17년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미 34연대가 있었어요. 합치면 뭐 10,000명 정도였죠. 이 부대가 패한 겁니다. 실제 패한 건지 어떤 건지 설명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 전쟁사에서는 저기서 17년 동안 패배한 걸 전멸했다는 말 나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죠. 한국 전쟁사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고대동 사건이 나오는데 후퇴 시기에 국군은 전투하면서 잃어버린 국군의 숫자 몇 명인지 좀 잘 보실 거예요. 최초에 98,000명이 시작됐고 54,000명이 남았다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44,000명이 사라지죠. 일주일 사이에. 근데 이제 미국은 처치준장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같은 보고하기로는 25,000명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낙동강까지 왔을 때 사라진 국군과 그 다음에 고대명 사건으로 피해 나온 분들, 형무소 사건으로 피해 나온 분들이 2만에서 5만 사이가 돼요. 고대명은 20만에서 30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보다 많아요. 도대체 그럼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한 설명은 한국전쟁사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허구입니다. 거짓인데 저거는 명백한 거짓인데 작년에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오셨던 분들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인천상륙작전에 국군 17년대가 참여했다라고 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사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작전 명령에 국군 17년대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일에 부산에 몰아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한국 전쟁사. 아니 실제로 제가 이제 보다는 말씀드린 17년대 장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 한 적 없습니다. 뭐 개인 주소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뭐 본인 자체는 근데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은 9월 15일 벌어졌고 국군 17년대는 9월 24일에 인천에 상륙합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전쟁사,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나눈 전쟁사를 보시면 9월 15일, 16일에 인천에 상륙한 거예요. 국군 17년대가 그렇게 소설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거짓이 있는데 이 속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세계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17년대 장병 많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저희가 진화에 조사하면서 제일 당황했던 건데 참된 유공자 문자를 쓰시고 나타나시는 거죠. 신청하고 오십니다. 선생님 여기 오실 자리 아닌데요. 여기는 민간 약살 다 피해 나오는 분을 오신 건데 했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전쟁이 나고 평생 사시는 분입니다. 인민군이 점령하고 한 다음에 본인은 의용군을 갖고 온 겁니다. 의용군을 갖고 수복되고 국군이 이제 의용군 간 아들을 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학살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용군 갔다가 전쟁터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석방돼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런 나자마자 이제 국군으로 다닌 겁니다. 이제 52년도쯤 가서 결국 제대는 한 거죠. 군인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이제 자기는 천전 유공자다라고 다니시는데 정작 속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의용군, 인민의용군 출신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 살았던 청년들의 어려운 삶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유상문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생애를 가지고 그 삶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을 텐데요. 빨리 좀 진행할게요. 절면의 조사 방식은 이제 개인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자료들은 위원회와 사실 상관없이 우연히 수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료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덕재면에서 나온 구역자들을 그러니까 학살 당했든가 월북했든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토지를 발견한 서류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덕재면사무소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 세 번째 분 유상규라는 분이 나왔고 저는 이 나머지 분들 전부 다 제작 분을 다 추적을 했어요.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여기 이제 사익파로년이니까 52년이 되겠네요. 1952년, 53년. 이때부터는 이제 이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경작시키고 이제 그 세금을 걷던 겁니다. 국가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 다 그렇게 된 건데 의도하게 이제 54년부터 미리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때 이제 법정 투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땅을 팔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자료를 이제 추적하면서 이 부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고서 이제 적어뒀죠. 이거는 이제 직접 관련 있는 자료는 아닌데, 북악산 빨치산 사건이라고 그 학공성 김창룡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 사람 이제 이름을 기대하시는 언론기사의 사건을 같이 풉니다. 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하사인데 돈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관련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연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조선결설의 부악산 빨치산 타문결설이라고 부른 사건인데 이 관련 자료가 이제 기무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우연히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쪽으로 나온 건데 이 사건이 이제 아까 관련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그 2009년도에 그럼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분에 관한 법정 투쟁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00쪽짜리가. 이것이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거고, 또 요 사진은 그 안에 그 판사가 굉장히 드문 기록이에요. 보통 이제 검사가 먼저 조사하고 현장 조사, 범죄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올려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자료의 경우에는 검찰에 이런 조사를 안 했어요. 갖고 와서 보니까 판사가 이게 조사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재조사를 시킵니다. 본인이 직접 판사가 가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 자료가. 결국 이제 이 유상민이라는 한 개인이라는 사람 속에서 그 인민군 점령일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수복되면서 벌어진 여러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의 관계가 드러날 겁니다. 시간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유상민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생애를 먼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1915년생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저 부업이라고 하는 차원인데 초등학교 때 있는 건데요. 저것 때문에 결국 인민군한테 징용당하게 됩니다. 이 인민군 전역기 때는 우영군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자리대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구역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사회까지 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운반무역을 해가지고 함께 월북을 하게 됩니다. 평양 넘어서 순천까지 갔다가 거기서 잡히시게 되는데 거기서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그 잡힌 후에 그 다음에 코러스용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을 거쳐서 거제에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52년 8월 강동포로 석방돼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국가법원 위반으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재판이 시작하면서 자기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게 됐고 그걸 이제 판사가 받아들여서 계속 법정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구역죄 자체는 당연히 맞겠는데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투쟁을 시작을 했고 그냥 1956년도에 사형을 받으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사회하고 기록물에 남아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서 간단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1940년 12월달에 국가범법 제정이 됐다는 것하고 49년 6월달에 국민부대문이 창립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9년 한해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1만 명이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보호대원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5월달에 1950년 5월달에 탄생식이라는 걸 열리게 됩니다.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기록물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고집도 있을 수도 그래요. 일단 확인되는 거는 40년 7월달에 이 한 개인이 이제 남로에 발표됐고 3월달에 체포됐고 500명이 됐고 그리고 3,000명 탈명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40년 7월달에 남로에 발표됐다는 얘기. 보통 9월달에 이렇게 많이 이제 형사사건 기록들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입했다고 얘기되는 것은 다 조작입니다. 남북 평화 준비하고 이렇다는 어떤 조직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관련돼서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런 경우도 좀 의심스럽고 본인도 부인을 합니다. 남녀 발표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탈명이 받았다는 얘기를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 같은데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이민구 점령기 아래 부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충청도 이까지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인민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이 되면서 정권기관이 조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때 당했던 사람들이 보복을 합니다. 인민재판에 오셔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인 인사를 다 감춰서 끌고 와서 공문을 하고 뭐 자백서 같은 것들 쓰고 그러면서 나오고 그런 일이 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제일 피해가 많고 위험군 방기동원이 벌어지고 이렇게 경우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제 유상이라는 개인은 더 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구역을 선택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하고 그리고 우위인사를 고발을 해서 이제 결국 본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죽게 만든 이랬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재산 편취하는 내용이 나오고 주민들 노획동원시킨 게 나옵니다. 이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대장의 명령에 따라 어떤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한다 주장일 수도 있죠.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공문들이 자리 됐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조사받는 게 나옵니다.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북한 수복 시기에 어떤 일을 겪었나라는 것. 당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9월 10일 2036 작전 후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해병대에 의해서 부차를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변 장인이 여성공민변 장인이 잡잡던 사람은 다 죽여라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이렇게 진행되는 반면에 그 인민군 측 행정기관들은 전부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9월 16일 정도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고 특히 호남 지역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은 갔는데 국군은 안 들어왔어요. 경찰은. 이 상태에서 주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뭐 학교에서 연구된 바 없습니다. 근데 단초가 이 사건 안에 좀 들어있죠. 그 다음에 9월 26, 28일 되면은 정부에 걸쳐서 소위 이제 저희는 적대 세력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민군 측에 의해서 학살 사건이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26에서 28일인데 경남북에서는 없어요.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보고된 거 없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진주영소의 경우 외에는 인민군 측의 학살이 없습니다. 그거 주로 호남, 충청, 경기 쪽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호남, 충청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거기는 전투 자체가 없었거든요. 국군도 방어하지 않았던 지역이고 인민군도 입장을 이상치 않았던 지역. 전쟁 자체가 없던 지역이 피해가 제일 많이 다가가는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고향 지역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10월 한 달 사이에 각 경찰서에 있는 조직을 각 경찰 조직이 있는 곳에서 200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 유성이라고 하는 개인 내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납니다. 9월 3일에 이미 미군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민. 그래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형사사건 기록이 아니고 항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일쯤 되면 이미 이제 인민군들을 다 도망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이 마비됐고 그리고 16일쯤에는 16일에 아까 말씀드린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자체 치안력을 정합니다. 여기는 우익부 사람도 아니에요. 말 사람도 다 청년입니다. 이런 조직이 구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상문 개인은 9월 24일쯤에는 월급을 한다고 해요. 아까 이제
토달구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을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우익단체라고 하는 타군열사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군을 들어왔고 자기들은 반공단체인 러시아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각종의 그 청년들이 보입니다. 구역을 의심받은 사람들 보여서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자신을 모두 좋아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10월 1일 되면은 오금리에서 시한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 한 피아니까지 16명이 학살당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사건들 이런 와중에서 이제 한 개인이 유상민이라는 사람이 학살 주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월급대가 없는 상태인데 자기가 학살했다고 하는 그 혐의를 받고 조사를 합니다. 유성 개인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을 보자면 전쟁포로 됐던 시기죠. 흔히 이제 전쟁포로 얘기하시면은 뭐 적군이겠죠. 이민군이나 의용군이나 중국 지원군, 중국군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잘 기억하시는 뭐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건이 52년 5월달에 벌어졌고 53년도에 이제 방공포 사건이 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보면은 좀 달라요. 이분은 민간인인데 포로수용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 등에 들어있다가 1950년 8월달에 석방이 됩니다. 이런 사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방공포로가 1950년 8월달에 석방됐다. 위조 없죠. 아마 이게 52년 5월달에 그 보트준장이다. 이 사람이 잡혀는 그 포로수용소에서 인질로 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인데. 그리고 제가 거제도 조사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제도 주민들 말씀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안에 민간인을 수용하는 곳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확인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 동네 분들이 거기 가셨던 건 아니죠. 그런 게 좀 고민이 됩니다. 다음 이것도 심각한 건데 어쨌든 본인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형을 당했던 것인데요. 당시 이제 수복 후의 사회 구역자 처리 실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8 수복 후에 당시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이 아니라 아시는 분 많지 않죠. 법처리 이전에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복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군인들에 의해서 벌어지기도 하고 경찰에 의해서 한 달 정도 가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 경기도나 충청도에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전쟁이 나자마자 발표됐던 게 이승만 정부가 발표했던 게 특별조치령이라고 합니다. 비상사태 범죄 처벌을 하는 특별조치령이 전쟁 당일 6월 25일 날 또는 28일 날 발표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교육부로 수복대에서 구역자로 잡힌 사람을 1심으로 다 사형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구역자 조사가 통해서 공사당하는 분들 많았죠. 여기 이승만 정부가 구역자 처리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도 55만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2만 명이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기록을 보면은 1950년 9월달에 과외경찰서 연행된 이규상군은 구타와 정기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견딜 수 없었고 그리고 결국 자기 그때 당시에 빨리 상급회의 시간만 기다렸다. 뭐 부모 자식들은 전부 미국벽에다 죽었고 자기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빨리 죽여라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분이 비상조치령이나 국방요리법이 아니라 국가범법으로 처벌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 두 가지 법이 있었거든요. 52년도 9월달에 국가범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1952년 9월 9일에 지금은 헌법재판소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헌법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의 법학자들 잘 모르는 내용들이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 비상조치령 자체가 위헌이다. 1심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건 위헌이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 영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개인 삶에서 3년 전쟁, 한국전쟁 3년 전쟁의 실체를 좀 조명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었던 것. 그래서 어디까지 한 개인이 이런 전쟁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유상문은 더 적은 구역을 택한 거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됐으나 다시 구역 책임을 물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과연 그러면 인민을 전혀 구역이 국민들을 구역으로 만들고 몰아갔던 이 국가는 무슨 책임을 졌는가? 없어요.
혹시 뭐 나중에 연구돼서 찾아주시면 뭐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승만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과 영토를 보아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뭐 한국적 의사 나온 내용이야. 6월 25일 전쟁 날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상해제를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온갖 작정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6월 24일, 25일 안에 전쟁 난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위를 소개했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계속 부침하겠다고 주장했어요. 통화 정책이 없었죠. 그리고 전쟁 직전에 4월 22일하고 6월 며칠 날 때 사전장급들 인사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군인들 내에서도 미친 짓이다 저거는. 뭐 자기가 조금 자기가 엉뚱하게 가가지고 비상시기에 정확히 대응을 했을 기다리 어려운 거죠.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6월 26일 밤에 6월 27일 새벽에 대통령 스스로가 도망을 갑니다. 자기 먼저 피난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이런 주장이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지금도 방금 전에를 보니까 의도적으로 후퇴했다는 거죠. 일부러 국민과 영토를 내어주게. 그게 이제 그 군사작전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국군은 후퇴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낙동강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국민에 관한 책임을 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본인들 작전 계획이 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국민들의 기업으로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거죠. 나와서 뭐 미안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자. 이렇게 갔어야 정당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걸 이제 유상무 사건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증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사건이죠. 인민군 측에 의해서 벌였던 학살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고양경찰서는 이 사건은 10월 1일에 발생했다고 나중 확인되지만, 고양경찰서는 유상무를 통해서 9월 22일로 자꾸 앞당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을 조사를 계속 활동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어떤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텐데, 유상무의 경우를 보면 이 진작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그 판사가 가서 확인합니다. 19명이 세워지고 여기서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인민군 측. 내무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10월 1일이면은 다 수복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답이,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담 나는 사건이 타국묘사된 사건입니다. 아까 18명이 죽은 사건은 50년 10월 6일, 이 사건은 50년 12월 24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익 치안대입니다. 국방부 정부의 지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치안대원들이 민간인들 학살을 해요. 그래놓고서 11월 달에 김창룡 부대가 잡아갑니다. 니들 알고 보니까 빨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들어올 시기에 무정부 상태에 놓게 되고, 이걸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 치안대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우익 조직을 만들어요. 이전에 그 고양시설에서 두 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의용경찰대라고 있었고, 태극대라는 게 있었고, 세 개의 조직까지 타국묘소대라고 있었습니다. 셋 다 김창룡이 11월까지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부역자들이 국민들을 죽이겠다고 주장합니다. 11월 달에 김창룡 오제과 그런 인터뷰를 해요. 아까 이제 고향 내에 그 의용경찰대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10월 25일에 사건이 발생되고 한 달 뒤에 이 사건이 발생됩니다.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무청복청 들으시죠? 괜히 좀 뭐, 어쨌든 이때 김창룡에서 조작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결국 이제 오금리 사건, 아까 벌어졌던 사건의 실제 가해자가 이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9월 23일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같은 오금리라고 하는데 신도년에 같은 일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이미 9월 23일부터 학살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동서로 김창룡 부대는 증명을 합니다. 학살이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근데 합동서부가 처리하는 방식이 부역자를 죽이려는 무죄고 우익인사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무죄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사람을 1년 정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10월 2일 사건이 오금리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20여 명의 무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내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군인들 아니고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아까 이제 유상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데 유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이 대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다 덮어 씌우죠. 그러면서 그 형사사건을 결국 계속 너희들 몇 명이었냐는 걸 하게 돼요. 이 사람 아무리 얼굴에만 5명 넘지 않아요. 그 5명 얘기하면 이제 10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30명이었다가 검찰도 지금 이상한 발표를 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게 아닌데 이제 그 누명을 쓰고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는 오금리 사건, 인간약사 사건과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실타래가 되게 조금 풀리게 되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서천 금융 사건이라고 저기서도 뭐 300명 정도 인민군측에 삭살당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의해서 한 분이 사형을 당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500주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의 내용이 10월달에 돌아가신 분, 9월 말에 돌아가신 분을 10월달에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거짓이 드러나니까 결국 이제 무죄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임신에서도 적응도 그 7년형을 받았던 분인데 당시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던 분이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요. 결국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아까 김선호 선생님이 했던 말과 다른 식인데 구순에 의한 세계사, 공공기록에 의한 세계사들이 서로 보완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구순의 경우는 주관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공공기록 역시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검찰기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조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진짜 뭔지를 골라내는 어떤 안목이 필요한 거죠. 결국 뭐 여러분들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제 어느 것들이 진실이라고 진짜 증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기록의 객관성의 문제 여전히 구속이든 기록이든 공공기록이든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 기록의 경우는 개인의 피해이기 때문에 전체 역사를 통찰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낼 때 진짜 뭐 중요한 역사적 진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직접 얘기 드리는데 그 전 세대인 우리가 6.25 전쟁에 동참하는 거는 국가가 만든 공식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수많은 인간 사람의 다양한 삶을 거쳐도 공식 역사 주변부에 그 대한 기억으로 존재하는데요. 오늘 그 신기철 선생님 연구소장님께서는 공기록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왔던 그 전쟁 속 개인의 삶을 통해서 6.25 전쟁을 어떤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